절대적 부동성에 사로잡힌 너. 식물의 세계는 고유와 인고로 이루어진 듯 보인다. 그러나 식물의 세계를 유심히 들여다본 적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피상적인 관찰인가를 금세 깨달을 수 있다. 식물은 한 번 뿌리를 내린 장소를 떠나지 못한다. 스스로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음. 그 절대적 부동성이라는 한계에 갇혀서도 그 숙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식물은 바람이나 새들을 이용해서 제 씨앗을 널리 퍼뜨린다. 그토록 평화롭고 다소곳해서 모든 것이 인고요, 침묵이요, 복종이요, 묵상으로 보이는 이 식물의 세계는 그러나 사실은 숙명에 대한 저항이 가장 강렬하고 집요하게 펼쳐지는 곳이다. 주변 환경에 맞선 식물의 투쟁, 그 불굴의 의지와 그 늠름함은 감탄이 절로 나올 만큼 놀랍다. 수선화는 겨울의 추위를 견뎌내고 꽃을 피운다. 뿌리는 땅속에서 수액을 만들어 줄기로 올리고 향일성인 줄기는 일념으로 아래로 끌어내리는 숙명과 싸우며 하늘로 솟구치는 운동을 멈추지 않는다. 수선화는 극한 시련을 견디면서 줄기에 숨은 꽃의 광채를 밖으로 밀어내는 겸허한 노동을 멈추지 않는다. 이렇듯 하나의 식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은 지난한 일이다. 수선화의 의지와 절개를 꺾지 않는 꿋꿋함은 찬사를 받을 만하다. 그대는 차디찬 의지의 날개로 끝없는 고독의 위를 나르는 애달픈 마음이라는 구절은 겨울 추위에도 얼어 죽지 않고 꽃을 피우는 수선화의 꿋꿋한 의지와 무서운 생존력에 대한 감탄에서 나왔을 것이다. 수선화는 겨울의 서늘함과 함께 작은 존재를 향한 애달픔을 품은 노래다. 그 곡조가 다소 무겁고 비장한 것은 수선화라는 절대적 부동성에 사로잡힌 그 가여운 넋, 찬바람에 쓸쓸히 웃는 적막한 얼굴로 치르는 숙명과의 싸움이 목숨을 건 까닭이기 때문이다. 수선화는 마음, 넋, 얼굴, 소곡, 애인 등의 은유를 입고 풍부한 이미지로 되살아나며 신의 창작집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불멸의 소곡이라는 찬사를 받는다. 수선화가 중력의 앙령과의 일전도 불사하면서 오로지 하나의 의지로 아래로 끌어내리는 숙명에서 벗어나 위로 솟아오르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 때문이다. 시인에 따르면 수선화는 죽었다 다시 살고 또다시 죽는 가여운 넋이다. 그 넋은 가엽지만 아주 가엽지만은 않다. 수선화가 여리고 나약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떨치고 거듭 소생하는 불멸의 꽃이고 붙일 곳 없는 정열을 가슴에 깊이 감추고 있는 까닭이다. 그랬으니 수선화를 향한 연민과 사랑을 감추지 않고 나의 작은 애인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수선화가 일제강점기 조선을 상징한다고 비약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수선화에 그런 무거운 의미의 상징을 덧씌우지 않아도 충분히 감동받을 만큼 아름다운 가곡이다. 수선화, 김동명 작시, 김동진 작곡. 시인 김동명 1900년부터 1968년은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다. 수선화는 1936년에 나온 시집 파초에 실린 작품이다. 작곡가 김동진이 곡을 붙인 것은 1941년이다. 김동진은 수선화를 읽고 바로 피아노를 치면서 이 곡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진은 평안남도 안주 출생으로 만주 신경교향악단의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한 사람이다. 가구파, 봄이 오면, 산유화, 못 잊어, 몽련화 등 아름다운 가곡을 작곡한 사람이다.
수선화가 나온 지 어느덧 80해나 되었지만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도 실려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존재의 고요함. 사람이 비밀이 없다는 것은 재산이 없는 것처럼 가난하고 허전한 일이다. 라고 이상은 단편 실화에서 썼다. 가곡 아무도 모르라고를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문장이다. 우리는 저마다 크고 작은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간다. 비밀은 착함도 아니고 악덕도 아니다. 다만 어떤 비밀은 존재에게 심연을 만들기도 하는 법이다. 어느 날 시인은 산에 올라갔다가 떡갈나무 숲속에 졸졸졸 흐르는 아무도 모르는 샘물을 찾았나 보다. 그것을 자기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어서 아무도 모르게 나뭇가지들로 덮어놓고 내려왔나 보다. 떡갈나무 숲속에 숨은 옹달샘은 목마른 산속 동물이 찾아오는 오아시스다. 밤에는 달이 낯을 씻으러 오고 저녁 무렵엔 노루가 목을 축이러 올지도 모른다. 달도 동물도 사람도 다 옹달샘에 기대어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옹달샘은 세상으로부터 숨어있기를 좋아하는 존재의 표상일 테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과시하고 혹은 자기 욕망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다. 더러는 드러내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아무도 모르라고 숨어 사는 것, 즉 세상을 관조하는 태도는 자기 낮춤 속에서 나온다. 있는 듯 없는 듯 남들 눈에 띄지 않는 투명한 입장이 당신을 새로운 경험으로 이끈다. 전능함에 대한 환상,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환상, 만인과 각자를 책임진다는 환상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다. 자기 드러내지 않기의 극단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겠지만 이미 세상의 빛을 봐버린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꿈이다. 아무도 모르라고는 혼자만의 비밀을 가진 기쁨을 노래한 소품이다. 선율은 단순하고 소박하다. 떡갈나무 숲속에 숨은 옹달샘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숨어서 존재의 고요함을 유지할 뿐이다. 크고 웅대한 것에 휩쓸리는 일방적 세태 속에서 이렇게 작고 아름다운 곡도 사랑받아 마땅하다. 누가 옳은 자일까?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일까? 아니면 세상에 자기 드러내기를 거부한 채 은둔한 채 숨어 사는 사람일까? 나는 후자가 더 옳은 자라고 믿는다. 철학자 파스칼은 자아는 세상의 중심을 자처하기 때문에 가증스럽다 라고 말한다. 아무도 모르라고는 혼자 있는 가을 저녁에 애틋한 마음을 달래며 부르기에 좋은 가곡이다. 아무도 모르라고 김동환 작시, 임원식 작곡. 아무도 모르라고는 1942년에 만들어졌다. 김동환의 시에 일본 도쿄 고등음악학교에 유학 중인 23세 청년 임원식이 곡을 붙였다. 김동환, 1901년부터 알 수 없음은 함경북도 경성에서 태어난 시인이다. 첫 시집으로 장편 서사시를 담은 국경의 밤을 내놓으며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일제강점기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를 지냈고 월간지 삼천리의 발행인으로 활동하다가 6.25 전쟁 중 납북된 뒤 소식이 끊겼다. 임원식, 1919년부터 2002은 피아니스트, 지휘자, 작곡가로 활동했다. 도쿄 고등음악학교를 나와 고려 교향악단에서 상임 지휘를 맡았다. 미국 줄리어드 음악원을 수료한 뒤 서울 교향악단과 KBS 교향악단, 국립교향악단 상임 지휘자로도 활동을 했다.
기쁨과 웃음으로 만들어진 존재. 동심초라는 가곡을 들을 때마다 조지훈의 시 한 편이 떠오른다. 두 시는 아무 연관이 없지만 어떤 끈으로 이어진 듯한 느낌이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서면 나는 아직도 작은 짐승이로다. 인생은 항시 멀리 구름 뒤에 숨고 꿈결에도 아련한 피와 고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괴로운 짐승이로다. 조지훈,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서면 일부. 내가 아직 초록의 수목이거나 미처 피어나지 못한 봉우리였을 때, 혹은 작은 짐승이었을 때 어린 벗들을 만났다. 나이가 들면서 벗들과 헤어졌다. 인생이 박복해진 것은 그 좋은 벗들과 헤어진 탓이다. 나는 너무나 많은 철학, 너무나 많은 살인, 너무나 많은 가난을 거쳐 어른이 되었다. 여전히 인생에 대해서는 잘 모른 채 꿈결에도 아련한 피와 고기 때문에 짐승처럼 괴로워한다. 동심초는 헤어진 동물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다. 어린 시절의 벗들은 기쁨과 웃음으로 만들어진 존재였다. 공중에 퍼진 꽃들의 방향은 더 향기롭고 하늘의 별들은 훨씬 더 크고 빛나던 시절. 우리는 비 온 뒤 저 먼 곳에 뜬 무지개를 붙잡으려고 들을 내달리고 빛과 우정을 기리는 노래를 힘껏 불렀다. 그런 우정이 있었기에 우리의 어린 시절은 빛났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무리에서 나만 외롭게 떨어져 나와 세상의 길들을 헤맨다.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는데 벗들과 만날 날은 아득하다. 꽃잎이 바람에 지는 것은 바람 탓만이 아니다. 내가 올바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어쩌자고 맘과 맘은 맺지 못하고 이렇게 나만 혼자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는지. 누군가 내게 당신은 지금도 외롭고 슬픈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의 그 좋은 벗들 다 내 곁에서 사라지고 나는 폐허처럼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다는 것은 한껏 넓은 원을 그리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 원은 한없이 넓어져서 더는 처음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봄마다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헤어진 벗들을 만날 날은 더욱 아득해진다. 나는 잘못 살았다. 머리 위에 구름과 별들을 이고 살면서 나는 어쩌자고 한갓되이 풀잎만 맺으려 했던가. 동심초, 김한서 작시, 김성태 작곡. 동심초의 가사는 본디 당나라 여성 시인 설도의 한 시인데 이것을 시인 김한서가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김한서의 한 시역 시집 망우초에 실려 있다. 어느 날 김성태가 애송하던 망우초를 뒤적이다가 어느 한 시에 눈길이 멎었다. 그 시를 읽는 순간 가슴을 치고 흘러가는 한 줄기 우수에 숨이 멎을 정도였다. 그 자리에 앉아 영감이 떠오르는 대로 악보를 그렸다. 시는 1절만 있었는데 작곡자가 2절을 지어붙였다. 그렇게 나온 가곡이 동심초다. 달은 또다시 어디론가 떠난다. 달은 보름 동안 차올라 임산부의 배처럼 둥글게 변했다가 다시 보름 동안은 홀쭉하게 야위어 간다. 만월은 만삭이다. 달은 점점 줄어들어 금음이 되면 자취를 감추었다가 다시 나타난다. 야윈 달은
만월이 될 때까지 자란다. 이렇게 달은 주기적으로 생장, 죽음, 부활 사이를 오간다. 달의 신은 곡식의 생장에 필요한 물과 비를 관장하고 생명의 변이와 우주의 리듬을 반복한다. 고대 문헌에서 달은 저절로 자라는 과일이다. 기원 1세기의 박물지에 따르면 달은 굴을 키우며 성게를 가득 차게 하고 홍합에게 힘과 활력을 준다고 했다. 달밤은 밤의 노래요, 사랑의 노래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노래의 시간적 배경은 달밤이다. 낮에는 사라졌다가 밤에 다시 나타나는 달. 밤이 가고 해가 뜰 무렵 달은 다시 사라지고 없다. 등불을 끄고 자려다가 휘영청 창문을 밝히며 하늘에 나타난 달을 반갑게 맞는다. 달은 어여쁜 선녀같이 어둠을 뚫고 후련히 나와서 내 뜰 위에 찾아오다. 달은 잠 못 이루는 나를 찾아온 어여쁜 힘이다. 달을 반기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고적하고 외로웠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다. 달아, 내 사랑아, 내 그대와 함께 이 한밤을 얘기하고 싶구나 라는 구절을 보라. 나는 혼자 외롭게 잠드는 대신에 달과 더불어 밤을 지새우며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고백한다. 한밤중 나를 찾아와 등불을 끄고 자려 하던 이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달은 또다시 외로운 길송같이 어디론가 떠난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떠나는 달은 방랑을 상습화하는 연인의 표상이다. 방랑자는 사랑하는 이를 떼어놓고 혼자 떠난다. 떠나는 것은 대개 남자들이다. 예로부터 사랑의 부재와 외로움을 감당하며 기다림을 강요당하는 것은 여자들이다. 그 부재의 고통과 외로움을 잘 알기에 달을 차마 보내지 못하고 이 한밤을 동행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렇듯 달밤에는 사랑하는 이를 붙잡고 밤을 새워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소망이 깔려 있다. 달밤, 김태호 작시, 나운영 작곡. 달밤은 1946년 8월 작곡자 나운영의 나이 24세 때 만든 가곡이다. 가곡집과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를 통해 널리 알려진 가곡이다. 나운영은 서울에서 태어났다. 일본 제국음악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와 이화여대 음악학과 등에서 작곡을 가르쳤다. 중앙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인 김태호의 시집을 읽다가 달밤이 마음에 들어 곡을 썼다고 한다. 산이 눈앞에 솟아 있었다. 산은 아름다운 가사와 서정이 넘치는 가락이 잘 어우러진 가곡이다.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 곡의 악보를 구해 혼자 노래를 익힌 것은 17세 때다. 그 무렵 나는 시에 빠져있던 소년이었다. 내 손으로 염소의 목을 비틀어 숨통을 끊거나 비둘기 한 마리도 죽인 적이 없고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누구를 칼로 찌른 적도 없었건만 맙소사 나는 17세에 벌써 인생의 가혹한 변곡점을 맞았다. 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이던 그해 나는 학교를 자퇴하고 나왔다. 아무 소속도 없이 오래 방황을 했다. 바다를 보기 위해 집을 나와 동해안의 작은 마을 죽변을 찾은 것도 그 무렵이다. 이 가곡을 좋아한 것은 서정적인 가사 때문이다. 소리 없는 가랑비에 눈물 씻는 사슴인가 영을 넘는 구름 보고 목이 쉬어 우노라네 라는 소절을 처음 듣자마자 가슴 저 밑바닥에서 울컥하고 솟구치는 게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라니. 나는 단박에 가랑비에 눈물을 씻고 구름을 바라보며 목이 쉬어오는 사슴에 내 오갈 데 없는 가엾은 자아를 투사했다. 나는 산속을 혼자 헤매며 떠돌다가
쌀이 덤불 새순밭에 숨어오는 사슴이고 사양나무에 꽃이 피면 굿을 피우는 푸른 언덕 그늘 아래 숨은 새였다. 이 노래를 몇 번이나 되풀이하면서 부르는 동안 내 속눈썹은 몇 방울의 눈물로 젖어들고 말았다. 17세 나이로 맞은 정규교육 궤도에서의 이탈은 내 인생의 큰 위기였다. 나는 아무 준비도 없이 사춘기, 그 수륙양서의 시대에 정신의 두 번째 탈피와 탄생을 겪었다. 자유의 기쁨은 잠깐이고 나침반도 안내인도 없이 나선 방황의 세월은 길었다. 낯선 장소를 헤매며 낯선 친구들을 만났다. 비가 내리는 밤 서울 명동성당 근처의 어느 건물 아래서 홀로 비를 피하며 몸을 떨었다. 첫 음주를 하며 탈선을 시도했는데 현기증과 함께 두려움이 몰려왔다. 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그 무렵 만난 가곡이 산이다. 이 노래를 누구에게도 배운 기억이 없다. 나는 혼자 악보를 구해 변성기를 막 벗어난 목소리로 꺽꺽대며 노래를 불러댔다. 음정도 박자도 엉망인 채로. 노래에 빠진 자는 노래에서 위안과 구원을 받는다. 음악의 효용성을 온몸으로 체득한 그때부터 나는 고전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 오후 3시에 방송되는 KBS 라디오의 고전 음악 프로그램에 귀를 기울이고 종로 일가의 음악 감상실 르네상스를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운명이라는 뱀에게 발 뒤꿈치를 물린 채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다. 교활한 뱀이 나를 문 채 저 나락으로 끌고 내려갔다. 나는 깊은 나락에서 더없이 높은 곳으로 솟구치고 싶어 몸부림쳤다. 나는 존재를 짓누르는 억압들을 찢고 저 높은 곳으로 상승하고 싶었다. 내가 한 번도 오르지 못한 산이 눈앞에 솟아 있었다. 나는 답답하고 억울한 심사에서 벗어나려고 꾀꾀거리는 짐승의 소리로 조두남의 산을 불렀다. 이 가곡은 막무가내로 나를 그 17세 때로 데려간다. 가슴에 품은 꿈들을 하나씩 살해하며 방황과 자학을 일삼던 그 시절로. 세상은 음악의 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다. 나는 전자에 속한다. 내가 비행청소년이 되어 교도소나 드나드는 비루한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은 것은 오로지 음악의 힘 때문이었다. 산, 허윤석 작시, 조두남 작곡. 산은 허윤석의 작시에 조두남이 곡을 붙였다. 허윤석 1914년부터 1995년은 경기도 김포태생의 소설가다. 제1고보를 거쳐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수학했다. 1934년 조선문단에 사라진 무지개와 온위라는 단편을 내놓으면서 소설가로 등단했다. 대표작으로 구관조를 꼽는다. 산은 그가 드물게 남긴 시 작품 중 하나다. 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 갔어도로 시작하는 선구자의 작곡자 조두남 1912년부터 1984년은 평양에서 태어났다. 11세 때 첫 가곡을 작곡할 정도로 일찍이 음악적 재능을 선보였다. 1930년대 초에 만주로 이주해 1940년대 친일 성향이 짙은 만주 작곡자협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조두남은 좋은 가곡을 다수 내놓았지만 징병제를 찬양하고 대동아 공영권을 지지하고 선동하는 연주 활동 같은 친일 행적으로 아쉽게도 그 빛이 바래졌다.